네, 국제뉴스 이 시간 책임져주고 계시죠? 선재규 산림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국이 지금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100년 만에 최대 규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밀튼이라고요. 기후위기 그 충격이 뭐 아주 거듭 그 입증이 되는 모양새인데요. 네. 조금 전에 들어온 그 외신을 보니까 허리케인 밀턴이죠. 지금 이제 곧 이제 플로리다에 상륙해서 이제 서쪽으로 상륙해서 이렇게 가로질러 가지고 이제 동쪽으로 빠져나갈 그런 걸로 이제 경로가 예상되는데 네. 한때 최강력인 카테고리 5까지 갔다가 4로 조금 좀 떨어졌는데 지금 들어온 걸 보니까 카테고리 3으로 조금 더 낮춰지긴 네. 했습니다. 하지만 뭐 비하고 이런 것들 동반하기 때문에 지금 뭐 미국이 아주 초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무사히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허리케인 소식 먼저 전해드렸고요. 자, 다음 얘기는 중동 상황 좀 살펴봐 주실까요? 여전히 이스라엘이 지금 뭐 레바논, 가자지구, 뭐 시리아 그 다방면으로 공격하고 또 계속 헤즈볼라나 뭐 하마스 쪽에서도 이제 반격이 되고 있는데 일단 그 이스라엘 현지 언론 보도를 보니까 미국하고 아랍권이 중동의 그 다발적인 전선을 모두 휴전시키기 위해서 이란하고 비밀 접촉을 시작한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이스라엘은 직접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데 이스라엘 고위 당국자들도 이런 움직임을 통보받았다는 게 이스라엘 매체 보도입니다. 네. 고위 당국자가 뭐 현재 힘을 가진 자리에 있다 이런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네. 그 이스라엘 고위 당국자가 우리가 현재 힘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시하는 휴전 조건을 받아라 이건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헤즈볼라 2인자도 그저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레바논 의회 의장이 휴전이라는 명목으로 이끄는 정치 활동을 지지한다. 그런데 여기서 로이터는 지금 그 헤즈볼라는 가자 휴전이 없으면 절대로 그 종전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입장이 바뀐 건지는 확실치 않지만 휴전 협상에 여지를 둔 걸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바이든과 네타냐후의 통화 뭐 이런 내용도 지금 보도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실까요? 네, 그리고 저 네. 이란 외무장관이 또 사우디를 시작으로 해서 중동 순방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어제 사우디 외무장관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엔 카타르를 가는 모양입니다. 지금 일단 사우디하고 그 이란 외무장관은 중동 상황으로 협의했다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아무래도 이 전쟁을 멈추는 방안을 논의한 게 아닌가 하는 그 관측입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바이든 대통령하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몇 주 만에 통화한 걸로 그렇게 백악관이 오늘 새벽 밝혔습니다. 네. 백악관 대변인 얘기는 통화가 직설적이고 생산적이었다. 그러니까 생산적이라는 거는 이제 미국이 이제 휴전을 계속 압박했다는 의미고 직설적이라는 거는 지금 네타냐후가 계속 지금 버티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그래서 아직까지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그 이란이 이스라엘 그 미사일 공격한 것에 대한 그 반격 수위를 놓고 계속 기싸움하는 걸로 그렇게 관측이 됩니다. 네. 해리스 부통령도 참여한 가운데 전화 통화를 했다. 뭐 보도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해리스 네. 이제 민주당 후보니까요. 네. 세 사람이 그 같이 통화를 한 걸로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래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그저께 미국을 방문해서 이제 앞으로의 그 전쟁 상황이라는 이런 걸 설명을 할 예정이었던 걸로 알려졌는데 전격 취소가 됐습니다. 네. 여기 대해서 미국 국방부 대변인실이 브리핑에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왜 연기됐는지는 이스라엘 국방부에 알아봐라. 상당히 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이스라엘 언론 보도를 보면은 네타냐후가 내가 바이든 대통령하고 담판하기 전까지는 가지 마라. 이렇게 자기네 국방장관한테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네. 일단 오늘 새벽에 백악관 발표를 보면은 통화가 되긴 됐는데 여전히 그 이란에 대해서 보복하는 수위를 놓고선 조금 좀 이렇게 참 조정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를 보면은 미국 당국자들이 이스라엘에 불만이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그 가자지구라든가 레바논 공격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이 미국에 사전 통보를 안 했다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이란에 대해서도 언제 어떤 수위로 보복할지에 대해서도 입을 꽉 다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불만들이 많다 하는데 사실 미국 선거가 조금씩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지금 백악관이 조금 좀 어떻게든지 이걸 좀 현 상황에서 묶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타냐후는 계속 여기 좀 이렇게 저항을 하는 그런 기색입니다. 네. 미국이 지난 1년간 가자 전쟁으로 이제 가자 전쟁이 1년을
맞고 그 날짜가 얼마 전에 좀 지났죠. 그렇기 때문에 기록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스라엘에 최소 179억 달러, 우리 돈으로 24조 1천억 원을 지원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뭐 1948년에 나라 세우고 나서 미국이 엄청나게 도와줬죠. 특히 군사적으로. 그건 뭐 다 아는 사실인데 그 가자 전쟁 터지고 이제 1년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미국이 군사 지원한 액수가 천문학적으로 많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 179억 달러 정도. 이것도 지금 정보가 완전 공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최소. 그래서 이거보다 네. 훨씬 더 많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지배적인데요. 네. 미국 브라운 대학에서 이거를 쭉 집계를 했는데 이스라엘에 공급된 무기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많은 게 포탄. 여긴 뭐 여러 가지 뭐 포탄도 있지만 그 한 900kg이 넘는 초대형 폭탄 벙커버스터하고 정밀 유도탄 같은 것도 다수 포함이 된 걸로 그렇게 관측이 됩니다. 네. 보고서 집필지는 뭐 정확히는 접근이 불가능하다 내용이. 이쪽 네. 얘기는 그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내용은 대부분 공개가 됐는데 이 이스라엘 지원 군사 부분은 상당수가 지금 폐쇄가 접근을 자기들이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179억 달러라고 추산을 했는데 이것도 부분적인 수치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이거 별도로 그 중동의 미군 그 작전을 또 강화하는 데 들어간 돈도 한 근 49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6조 6천억 원 정도 그러니까 추가 투입된 것 같다는 관측도 덧붙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 집중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그야말로 조금 좀 이렇게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그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당국자들 사이에서 뭐 이스라엘에 대한 불만이 확산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보도 전해주셨는데 뭐 이런 지금 기록적인 지원 이것하고도 맞물려서 그리고 뭐 이야기가 이거하고 나오네요. 직접적인 네. 관계가 없다고 네. 보여지지만 그 미국 언론 일부 언론이 해리스 대통령 그 후보의 남편이 그 유대계라는 점도 또 상기시켰습니다. 그렇군요. 자, 미국 이제 대선에 대한 얘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유권자가 경제 개선에도 여전히 좀 비관적이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고용 지표를 봐도 많이 개선이 됐고 네. 이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는데 지표만 보면 아직 침체에 대한 뭐 신호는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인플레 지표도 지금 뭐 보면은 잘 내려가고 2% 쪽으로 점점 네. 내려가는 그런 조짐이 완연한데 그럼에도 지금 이게 그 유권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널리 인식이 안 되는 걸로 조사가 됐다는 겁니다. 그 뉴욕타임스하고 시에나 대학이 최근 여론조사한 것도 봐도 응답자의 거의 한 절반이 지금의 경제 상황에 상당히 불만을 느낀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인플레가 뭐 물론 관심이 있지만 인플레 수치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무디라는 겁니다. 인플레 수치는 뭐 나하고 관계없고 내가 직접 사는 뭐 빵, 뭐 달걀 이런 직접적인 체감 물가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하다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대해서 이제 그 월가 그 전문가들 분석은 이렇게 사실상 경제 수치는 상당히 수치상으로 좋아졌는데 이렇게 좀 그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가 아직까지 이렇게 확연하게 와닿지 않는 게 해리스한테는 상당히 불리한 조건인데 그 원인으로 코로나 그 팬데믹 이후에 누적된 그 비용 상승 그다음에 주택 가격이 여전히 높고요. 그다음에 일자리가 늘어나게 했는데 일부 산업에만 편중이 된 것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숫자는 잡혀가도 체감하는 게 좀 미치지 못한다. 그 미시간 대학 교수도 그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확실히 그 경기 지표 자체는 좋아졌는데 그리고 인플레 수치도 상당히 많이 둔화가 됐지만 네. 사람들이 그걸 체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게 트럼프라는 겁니다. 이렇게 경제 수치가 좀 개선된 거하고 네. 유권자가 느끼는 어떤 체감 사이의 어떤 그런 시차 이거를 트럼프가 집요하게 파고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미국을 다시 저렴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먹혀드는 것 같다는 얘기고요. 사실 외신이 인용한 걸 보면요. 미국 의회 예산국 지표를 보면요. 2019년부터 2023년 기간에 소득이 물가보다 더 빠르게 증가한 건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고용이 개선된 것도 일부 산업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실물 경기, 실제 경기하고 체감 경기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그래서 아직까지 경제 상황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다. 이게 민주당에는 좀 불리한 요소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넘어가 볼게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트럼프 이제 경합주에 나서서 이렇게 방방 뛰면서 이런 모습도 좀 인상적이었는데 다음 달 5일 대선까지도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제 머스크가 뭐 트럼프의 치어리더라는 그런 표현까지 일부 언론이 전했는데요. 네. 이제 진짜 한 달도 안 남았죠. 그 보면은 이제 펜실베니아가 지금 이제 아주 핵심, 이제 거기를 잡느냐 못 잡느냐가 이제 핵심이라는 건데 대의원이 19명이 걸려 있죠. 경합주 가운데서는 제일 많죠. 그 현지 시간 지난 토요일 날 뭐 보셨지만 처음으로 트럼프 그 펜실베니아 그 피격 장소 그 유세에 같이 참여를 했었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 계속 트럼프도 여기 집중하듯이 머스크도 펜실베니아를 유세에 계속 따라다닐 모양입니다. 네. 펜실베니아를 이렇게 좀 중요하게 보는 거는 여기가 경합주고 좀 뭔가 19명, 선거인단 19명이 걸린 만큼 좀 중요하게 본다는 거예요. 러스트벨트하고 그동안에는 해리스가 조금 이렇게 좀 리드 오차범위 내지만 하다가 지금 이제 트럼프 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그런 기색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머스크도 지금 그 자기가 이제 아메리카 팩이라는 그 슈퍼팩, 이 슈퍼팩은 이제 무제한 선거 자금을 모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현금 지급까지 내건 그런 그 캠페인을 또 한다는 겁니다. 뭔가 하면은 경합주의 그 수정헌법 1조 표현 자유 보장하고 2조 총기 소지권 보장에 대한 지시 서약을 받는 청원서를 이제 7개 경합주에 회람시키면서 서약에 동참하도록 권유하는 사람한테 한 명을 끌고 오면은 47달러 우리 돈으로 한 6만 3천 원 정도를 주기로 했다는 게 뉴욕타임스 보도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니 이렇게 돈을 주면 이거 법 그러게요. 문제가 아닌가 네네. 봤더니 지금 보니까 미국 선거법상으로 이거는 불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표를 사는 거는 불법이지만 이런 식으로 서명을 하거나 서명 권유자한테 돈을 주는 거는 불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머스크가 최대한 활용하는 식으로 해서 트럼프를 아주 더 노골적으로 지원한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X를 통해서 홍보된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상의 뭐 선거 운동이라고. 그리고 또 네. 그 머스크 같은 경우는 뭐 자기 X 계정을 통해서 지금 뭐 이미 트럼프 지지 활동을 해왔고요. 뭐 팔로워가 최소한 한 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네. 여기 더해서 아메리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계정이 지난 4년간 휴면 계정이 하나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동안에는 이게 트럼프하고 머스크를 비판하는 그런 컨텐츠를 많이 실었는데 지난 4년간은 이게 그냥 주춤했다는 겁니다. 네. 이거를 머스크가 확보를 해서 이 계정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딴 거를 주고요. 이거를 지금 또 최근에 그 트럼프 지지 쪽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네. 그야말로 트럼프의 승리를 위해서 좀 적극적이고 헌신적으로 뛴다. 이런 네. 인상이네요. 그래서 치어리더라는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하이라이트는 미국의 대선이겠죠. 근데 올해 2024년을 시작하면서 올해는 선거의 해다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이코노미스트 최신호가 그 분석을 했는데요. 네. 올 들어서 지금까지 최소 67개국에서 선거가 치러졌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쭉 자기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상당수의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다소 개선된 것 같다. 반면에 정치적인 분열은 더 심화된 걸로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코노미스트 산하의 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라는 그 분석 기관이 있죠. 상당히 그 권위를 인정받는데 여기서 지금 쭉 분석을 해보니까 올 들어서 67개국 약 34억 명 정도가 선거를 치렀고요. 그리고 연말까지 뭐 아시다시피 미국 대선 포함해서 한 4억 4천만 명 정도가 더 투표를 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인구의 한 절반이 선거를 치르는 점을 또 상기시켰습니다. 네. 그러면서 어떤 점을 좀 위험 요소로 꼽았습니까? 네. 67개국 가운데 42곳에서는 선거 민주주의가 나름 개선된 걸로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새로운 형태의 권위주의 정치인이 많이 나왔고 유권자가 굉장히 아주 양분화돼서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여러 가지 위험 징후도 부각됐다는 점도 덧붙였고요. 네. 투표율은 평균적으로 이전에 비해서 한 1%포인트 올라간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20년 사이에 투표율로는 가장 처음으로 이제 상승한 걸로 되어 있고 특히 민주주의가 좀 결함된 걸로 분석된 나라에서도 평균 투표율이 전보다 한 3%포인트 오른 걸로 그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개선된 점도 있고 좀 위험 징후도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선거 폭력 통계도 있다고요? 지금 선거 폭력 통계를 이제 내놓는 한 27개국을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이전 선거에 비해서 폭력이 줄어든 것보다는 폭력이 늘어나는 케이스가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의회 선거를 빼고는 절반 정도 이상에서 집권당이 실각하거나 다수당 지위를 잃었다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지난 4월 총선하고 7월 영국 선거 여기서 이제 보수당이 노동자의 정권을 내줬죠. 그거를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앞서서도 뭐 개선된 점도 있지만 위험한 어떤 요소들도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이코노미스트가 꼽은 사례, 위험 사례 뭐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민주주의가 상당히 좀 흔들린 케이스를 이제 러시아 선거, 푸틴이 그 88% 득표하고 이제 당선 이제 5선됐죠.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알제리 대선 같은 경우도 그 95%, 그 현직 대통령이 또 재선됐죠. 이런 거를 이제 대표적인 이렇게 가짜 선거로 이렇게 지목을 했습니다. 이건 뭐 러시아에서는 뭐 상당히 반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두드러진 케이스가 현직이 물러나면서 후임자를 통제하려는 그런 것도 몇몇 케이스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소셜 미디어 같은 거 잘 다루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흔드는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이 많이 부각됐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유형의 권위주의 체제가 들어선 점도 이렇게 최근에 그 양상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볼까요? 네. 네. 미국과 중국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 상무장관 그리고 중국 상무부장이 그저께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뭐 좀 개선점이 있었을까요? 근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난 것 같습니다. 그래요. 통화를 했는데 양쪽에서 발표한 걸 보면요. 역시 그 특히 경제 통상 현안에 대해서는 건널 수 없는 강을 재확인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미국 중국 상무부 발표를 보면요. 왕원타워 중국 상무부장이 통화해서 반도체 그다음에 뭐 중국 커넥터에 대한 그 제한 같은 대한 이제 우려를 제기하면서 경제 무역에서 국가안보 경계를 명확히 해달라. 그리고 또 이런 그 불균형한 이렇게 일방적인 제소를 취소하라고 그렇게 강조를 한 걸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미국 러먼드 상무장관도 중국의 그 규제 투명성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비시장적 관행 지속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과잉 생산 문제 이거를 거듭 그 우려를 제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쪽에서도 국가 안보가 협상 대상이 아니다. 선을 확실히 그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이 늘 얘기하는 게 있죠. 그 마당은 작게 담장은 높게 이런 접근법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네. 그래도 뭐 계속 소통하겠다 이런 얘기를 그래도 했나 소통을 봐요. 계속 하자는 네. 식으로 합의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이게 미국 선거도 있기는 하지만 미국 중국 간에 특히 IT 부분에서 어떤 경쟁이라든가 특히 미국이 중국을 이렇게 억누르려고 하는 것은 뭐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는요. 빌 게이츠의 발언입니다. 부자 증세는 지지하는데 과다 세율은 독이다. 상속세 폐지는 실수다. 어떤 얘기를 한 겁니까? 빌 게이츠가 팟캐스트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기 재산의 한 60% 이상을 세금으로 낼 용의가 있다. 그러면서도 버니 샌더스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이 그랬죠. 99% 내라. 1%만 가져도 충분히 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건데 이거는 너무 과하다. 이거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는 거나 다름없다. 부자 증세는 인정하지만 적정, 미국의 그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그런 범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야지만 사회 안정망 강화에도 이게 뒷받침이 된다는 겁니다. 다만 상속세는 유지를 하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냥 대를 이어서 그냥 이렇게 재산을 넘겨준다는 자체는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재산에 대해서도 지금 그 게이츠 재산이 한 1,600억 달러가 넘는 걸로 이제 집계가 되는데 한 1,000억 달러 정도는 양보할 용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만약에 미국의 세금 제도를 설계했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나 같은 경우에도 몇십억 달러를 세금으로 더 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상속세 유지가 필요하다는 건 게이츠의 평소 이제 소신으로 또 그렇습니다. 알려져 있죠. 네. 중국도 이 출산율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좀 있네요. 중국도 보면 합계 출산율이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1.0입니다. 이게 보통 이제 인구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려면 2.1 정도인데 네. 미국이 1.62, 우리는 뭐 이거보다 훨씬 더 낮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뉴욕타임스 보도인데 중국 공무원들이 네. 가가호호 다니면서 가임 여성이 있는 집에 대해서 언제 뭐 임신할 계획이 있느냐, 아이를 뭐 며칠이나 갖겠느냐, 심지어는 여성들에 대한 어떤 뭐 이제 생리 주기까지 체크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비타민도 갖다 주고 막 해서 일부 긍정적인 반응도 있지만 네. 이건 너무 심하다. 그런 지적이 많다는 겁니다. 네. 중국도 지금 뭐 이 출산율 높이려고 뭐 좀 대단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작년 11월 그 전국 분야 연합회 행사에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결혼 출산 문화를 적극 구축해라. 이러고 나서 아마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글쎄 이거는 너무 좀 심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 정부가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는 것에 대해서 일부 긍정적인 반응도 있지만 뭐 너무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도 있다. 중국이 출산율에 굉장히 좀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선재규 선임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나지 않은 여정, 변화의 물결소. 우리의 질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거대한 역사로 읽는 인간의 욕망과 부의 흐름. 새로운 부의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자본주의의 적은 자본주의.